네, 안녕하세요. 니콘 카메라와 사진을 즐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니콘스쿨의 온라인 강좌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이들 들어오셨나요? 네, 문초님, 델라님, 박랑자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좌를 좀 정리하는 느낌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실 내용만 좋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사진도 하나의 시각 예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잘 꾸며서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본 월스님, 조병현님, 장무상님, 추풍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복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추풍님도 반갑고요. 원근식님도 반갑습니다. 자, 사진에서 정말 시간대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촬영한 사진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시간대를 찾아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일출이나 일몰 때 사진을 찍으실 거고요. 야경을 찍는다 그러면 깜깜한 밤 11시에 가서 찍는 것보다 매직 아워, 그쵸? 해 지는 시간 기준으로 해서, 해 지는 시간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해 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서 검색했을 때 해가 지는 시간, 즉 해수면 기준으로 해서 해 지는 시간이 만약에 7시다 그러면 7시 20분, 그러니까 20분 후부터 해서 30분 정도 찍으시면 정말 더 멋진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현승님, 김천무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제 일출이나 일몰 사진을 찍을 때 삼각대를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사실 해가 뜨고 나면 삼각대가 거의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더 다양한 구도로 많이 찍으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삼각대는 해 뜨기 전까지 사용하시고, 해가 산등성에서 살짝 고개 빵긋하면 그때까지 찍으시고, 그 다음에 해가 뜨고 나면 그냥 빼서 찍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삼각대 해놓고 찍으면 계속 그 같은 사진만 찍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촌님도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시간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그렇죠?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는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좋은 장면을 찍으면 돼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음식 사진을 찍는 법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아무리 음식 사진을 예쁘게 찍고 싶어도 음식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찍으셨는데, 그래서 그 사진을 봤더니 음식 자체가 맛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음식들이 맛이 없게 보일까요? 아니, 먹어보지 않으면 사실 음식 맛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음식들이 주로 맛이 없어 보이는가 하면 뭔가 좀 건조해 보이고 촉촉함이 없고 건조해 보이고요. 색상 요소가 없는 거예요. 또는 데코레이션이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면을 이렇게 우리가 접시에 플레이팅 하더라도 좀 예쁘게 이렇게 플레이팅 할 수 있는데, 그냥 던져 놓다시피 플레이팅 하면 당연히 맛이 없어 보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맞아요. 일단은 예뻐 보이는 것을 찍으면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작업, 그걸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음식 사진은 제가 말 나온 김에 팁을 드리면, 음식 사진 같은 경우에 왜 음식에 굳이 방울토마토를 올리고 나올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울토마토가 음식하고 며칠이 딱 안 되더라도 보면 하얀 접시 위에 방울토마토가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바로 색상 요소죠.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디자인적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색상 좀 푸릇푸릇한 파슬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빨간 방울토마토, 제일 좋은 게 파프리카. 온갖 색들의 다양한 색들이 있는 파프리카가 있죠. 그래서 파프리카 같은 것 이용해서 좀 데코레이션을 해서 찍으시면 정말 맛있게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빛은 어떤 빛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나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빛은 이왕이면, 물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왕이면 창에서 들어오는 빛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조명을 사용해도 되지만 창에서 들어오는 조명. 근데 두 가지예요. 창인데 태양이 보이지 않는 조명 있죠. 태양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렇게 되면 광원 자체가 어떻게 돼요? 작은 광원이 아니라 큰 광원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광원이 작으면 그림자가 진하다고 말씀드렸고 광원이 크면 클수록 그림자가 부드럽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빛, 태양이 보이지 않는 창가의 빛은 큰 광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드럽게 사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조명을 활용해 주시고요. 근데 때때로는 음식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그림자로 멋지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태양이 있게 하고 태양이 바로 직사광선으로 딱 들어오면 그건 X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뭐 나뭇잎이나 다이소에 가면 뭐 1,000원짜리 나뭇잎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그 빛, 태양 빛에 가리게 해서 그림자가 음식에 들이우게 그렇게 찍으면 훨씬 더 또 괜찮은 이미지를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케이밍님, 윤은수님, 완전 깜찍이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소는 일단 첫 번째 예쁜 대상을 찍으면 예쁘게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풍경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왜 풍경에 포인트라는 게 있겠습니까? 포인트라는 것은 누가 가서 거기서 찍어도 기본 이상의 그림을 만들어주는 그런 곳을 우리가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찍으면 돼요. 그때 중요한 것은 시간대만 잘 지키고 계절적인 요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날씨만 받쳐주면 누가 가도 사실은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사진을 찍고 싶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꼭 좋은 데 가지 않더라도 일상에서도 좀 더 예쁜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사진의 디자인적 요소를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사진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과도 연결이 되니까요. 자, 프레임 속 프레임, 반영, 실루엣, 그림자, 빛, 복회, 그리고 배경 압축, 색상, 패턴, 이야기가 있는 사진. 요 10가지 요소를 어디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시고요. 뭐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어쨌든 메모를 해 두시고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실 때 이런 요소들을 한번 찾아서 찍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프레임 속 프레임. 내가 현재 장면을 찍다가 뒤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뒤를 보면 뭐라도 있을 거예요. 터널이 있거나 아니면 복도가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서 나뭇잎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서 찍게 되면 사진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좀 더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흐린 날이라든지 아니면 좀 정돈이 되지 않는 경우는 온갖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프레임을 망치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 내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찍게 되면 복잡한 요소들이 있는 곳을 프레임으로 딱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요소로도 우리가 프레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 속 프레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영. 시간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반영도 내가 깔끔한 반영을 찍고 싶으면 이왕이면 일주일 전에 여명이 일몰 이후에 매직아웃보다 뭐 같은 매직아웃이에요. 보다 더 물은 잔잔하게 표현하기가 좀 더 쉽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이면 일단은 어디 반영이 생길 만한 곳이 없을까? 있으면 한번 꼭 찍어 보시라는 거예요. 바닥에 물이 조금만 고여 있더라도 우리가 카메라를 최대한 낮춰서 물 수면 가까이 있으면 찍으면 반영을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카메라들은 이렇게 틸트 액정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걸 이제 틸트 액정이라고 하죠. 틸트 액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춰서 찍기가 정말 편해요. 그렇죠? 바닥에 붙여서 최대한 붙여가지고 물 수면에 붙여서 사진을 찍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요. 반영이 칼 반영이 아니면 사진 아예 찍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칼 반영이 아니라 물이 이렇게 흐트러지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뭐는 있어요? 색상이 있고 질감이 있죠. 그러면 충분히 반영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요소들로 내가 내 프레임을 꾸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왕님도 오셨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반영 찍으실 때 요거는 제가 왼쪽 사진을 오른쪽으로 또 만들 수 있다.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찍었어요. 그렇죠? 위에는 실체가 있고 아래쪽에 반영이 있으면 한 번씩 이거를 뒤집어 보는 작업도 해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또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림자. 자, 우리가 일상에서 주변을 볼 때
그림자 반영이 눈에 항상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림자가 언제 눈에 보통 들어오나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림자가 내 앞에서 길게 쭉 보이는 경우 있죠. 그럴 때 갑자기 그림자가 예쁘네 하고 그림자 사진을 찍으실 건데, 그림자는 그 경우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있고요. 어느 장소에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림자는 빛을 측정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빛이 어떠냐를 보려면 여기 빛이 어때요? 제가 질문하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림자를 보면 여기에 빛이 얼마나 센지, 어떤 방향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빛의 크기가 작은지 큰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를 평소에도 자꾸 관찰해서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 선생님도 오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사진을 그래도 좀 더 재밌게 찍고 싶으신 분들, 자, 어떻게 하자고요? 실체만 보는 게 아니라 실체가 아닌 그림자 또는 반영,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요소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 목련이 있고요. 아래 그림자가 있는데 결국은 그림자라고 해서 배경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거죠. 심지어는 오른쪽처럼 그림자만 이용해서도 충분한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당근마켓 거래를 하는데 오늘 이 제품을 내가 1, 2천원 더 비싸게 팔고 싶다라고 할 때 빛 좋은데 제품을 놓고 그림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찍어보서 한번 1,000원, 2,000원 올려서 받아보세요. 그러면 또 사진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루엣, 그렇죠? 실루엣과 그림자는 다른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빛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바닥이라든지 벽에 생기는 게 그림자고, 그림자는 왜곡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림자가 좀 예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무리하게 그림자를 넣어서 찍을 필요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그림자가 좀 예쁠 때 그때 같이 담는 거고, 실루엣은 그 자체예요. 실체이기는 하지만 좀 어둡게 보이는, 그쵸? 그냥 뭐만 보이는 거죠? 형태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선 위주로 많이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루엣 사진을 찍으실 때는 선을 잘 관찰하고 찍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뒤에서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복합적인 요소 이 사진에 다 들어갔어요. 뭐죠? 프레임 속 프레임도 들어갔고요. 반영도 들어갔고 실루엣도 들어갔어요. 이게 제가 띈 거예요. 실루엣을, 그러니까 실루엣을 만들려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어쨌든 팔 다리를 이용해서 가급적 몸에서 크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찍으시면 훨씬 더 멋진 실루엣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광은 사진에 정말 아주 좋은 양념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역광이 처음 찍으시면 좀 힘드실 거예요. 어떤 날은 태양이, 내가 찍었을 때 태양이 잘 나왔는데 어떤 날은 태양이 잘 안 나오고,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히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태양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날은 태양 프레임에 딱 넣어가지고 찍고요. 대신에 그렇게 찍으면 어둡게 나오겠죠. 여기 인물을 찍는다 그러면 인물이 어둡게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거는 보정을 해서, 아니면 카메라에 있는 HDR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니콘에 있는 D-라이팅 기능 있죠.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찍으시면 어두운 부분도 밝게 살아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 색 온도, 지금까지 배운 게 다들 나오고 있었죠. 색 온도, 화이트 밸런스라고도 하는데 색 온도를 좀 더 따뜻하게 6000K, 7000K, 때때로 8000K까지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데 후 보정을 하신다 그러면 후 보정하실 때 보시면 온도 바가 있고요. 그 아래 색조 바가 있습니다. 온도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색조는 그린과 마젠타가 자홍색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쁜 일몰색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노란색이 아니었죠. 아마 주황빛에 가까웠을 거예요. 오렌지빛. 그건 단순히 색온도만 올려서 나오지 않습니다. 색온도 올려주고요. 거기다 마젠타를 첨가해 주세요. 색조를 조금 올려주면 훨씬 더 오렌지빛의 예쁜 일몰빛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다큐 사진을 찍는 게 아니니까, 그쵸? 때때로는 있는 그대로 찍는 것도 좋지만 찍고 나서 정말 날씨가 좋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색을 맞추는 작업까지도 해 보시면 여러분들 사진에 정말 많은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해인데요. 이런 게 다 복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전구라든지 또는 나뭇잎 틈새로 들어오는 빛들 있죠? 아니면 나뭇잎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웃포커스가 되면 이렇게 몽골몽골한 느낌의 복해가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일부러라도 어떻게 찍어요? 우리 카메라에서 바로 여기서 뭐 A, M이 있어요. A 모드, M 모드를 말하는 이걸 헷갈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A 모드, M 모드는 카메라의 모드 자체가 A 모드, M 모드고요. 그러니까 조리개 웃음 모드냐, 수동 모드냐고 렌즈에 보면 A, M이 있어. 이거는 A, M 이거는 조리개 우선 이게 아니라 오토포커스, 매뉴얼 포커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토포커스가 있는 거를 매뉴얼 포커스로 두고 어떤 대상들, 반짝반짝하는 대상들을 일부러 초점 나가게 찍어 보세요. 그러면 복해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해들도 우리가 사진의 어떤 요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제품 사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복해를 넣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눈 합성하는 것도 알려드렸잖아요. 눈 오는데 눈 합성, 달 합성 이런 것도 알려드렸었는데 복해도 어느 정도 합성을 할 수 있어요. 오버레이만 있으면 합성해서 좀 더 이렇게 신비로운 느낌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상 요소, 색상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이제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아이스티를 내가 이렇게 마시려고 했는데 일단은 바닥에 테이블 위에 아이스티를 두고 사진을 찍었더니 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괌이라는 곳에 가서 아이스티를 마시는 건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 컵을 들고 난간 위에 올려놓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색상이 대비가 되면서 훨씬 더 시원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두 번째, 이야기적 요소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스티가 아니라 바다에서 마시는 아이스티 이렇게 이야기적 요소를 넣으니까 훨씬 더 사진이 좀 더 쓸만한 사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일출사진, 일몰사진, 야경사진을 예쁘게 생각하는 이유도 색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흑백으로 만들어 보세요. 물론 이 사진은 컬러뿐만 아니라 다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흑백으로 만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대부분의 컬러 사진들이 색을 빼면 그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오히려 색을 빼면 더 나은 경우도 있죠. 그 차이 아세요? 어떤 경우는 색을 빼면 더 나아요. 어떤 경우가 그런지 아세요? 메시지가 분명한 사진들 있죠. 아니면 질감이 풍부한 사진들은 색을 빼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명암에 집중하게 되고 질감에 집중하기 때문에 더 좋은 사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컬러 사진을 찍으니까 언제 찍어요? 그래서 일몰 때 찍는 거예요. 더 좋은 오렌지빛 색상을 찍기 위해서. 근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나왔네? 그러면 보정을 통해서 내가 봤던 그 아름다웠던 일몰 색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고요. 왜 야경을 매직아웃 때 찍어요? 사실 11시에 찍어도 돼요. 밤 11시에. 그럼 하늘이 까맣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파란 하늘과 함께 야경을 찍기 위해서 매직아웃 때 찍으니까 색상 요소가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진도 더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배경의 색은 정해져 있어요. 매직아웃 때 파란색. 그러면 어떤 색들이 좋은가 하면 따뜻한 색감이 있는 조명들을 찾아서 찍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요. 내가 찍고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진 잘 나와? 네. 심지어 매직아웃 초반부는 밝아요. 그렇게 많이 어둡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손으로 들고 ISO 좀 높이고요. 야경 사진을 무조건 F14, F16으로 찍어야 되나? 2.8로 찍으면 안 되나? 2.8로 찍어도 돼요. 내가 이제 F14 이렇게 찍고 싶은 경우는 빛갈라짐 있죠. 빛갈라짐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또 강이라 그러면 강의 흐름을 좀 잔잔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때는 F값 높여요. 왜 F값 높이는가 하면 셔터 스피드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F2.8로 찍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색상 요소만 강조해서 찍고 싶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색상만 남기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도 해볼 수가 있어요. 요건 뭐 작업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번째 이야기가 있는 사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억나시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요소, 사진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 10가지, 프레임 속 프레임, 반영, 실루엣, 그림자, 빛, 복회, 그리고 배경 압축, 배경 압축이 빠졌던 거네요. 색상, 패턴, 이야기가 있는 사진,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진의 디자인적 요소는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소개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시면 미술 서적 같은 것도 한 번씩 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사실 사진을 찍는데 인문학 책들 있죠. 그런 것도 사진 찍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희준님도 들어오셨네요. 뭐 미술의 역사, 이건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사진 인문학 쪽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미술 자체도 보면 사실주의하고 추상주의가 계속 대립되어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야기하면 갑자기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짧게 설명할 거예요. 자, 사실주의는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고요. 추상주의라는 것은 어떤 개념적인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기하학적인 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명확한 대상을, 윤곽선을 또렷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적인 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게 구석기 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도 미술이라는 게 있었고요. 미술이 있었다고요? 네, 있었어요. 벽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벽화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림 그린 게 아니라 정말 생각보다 되게 예술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 당시에 묘사가 정말 섬세했고요. 생각보다. 심지어는 원근법마저도 사용했습니다. 원근법 뭔지 아시죠? 가까운 것은 크고 뒤에 있는 것은 작고 앞에 있는 것은 선명하고 멀리 있을수록 약간 뿌옇게 되고, 그런 기법들을 이미 구석기인들이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원전 14,000년 전부터 이미 활용을 했습니다. 이미 정말 묘사 자체를 잘 했어요. 잘했고요. 이제 환각적 기법이란 건 뭔가 하면, 이건 어떤 감상자를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환각적이라는 것은 작가가 그 작가의 세계관 속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독자를, 감상자를 생각하지 않고 이미 구석기부터 이게 있었다니까요. 라스코 동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세요. 신석기가 되면, 아니 우리가 이제 착각한다. 이 신석기 그림을 보고 옛날에 옛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뭐 그림을 잘 그렸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전에 이미 되게 정교하게 그렸다니까요.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굳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걸 그리는 게 의미가 있냐. 그래서 오히려 개념화를 시키고 추상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석기에는 추상화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집트 청동기 시대죠. 오면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있는 그대로를 안 그려요. 이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왜 아닌가 하면 보세요. 이 당시는, 이제는 아까는 구석기는 환각주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자기의 세계관에서 그렸다고 했어요. 대상이 없고. 근데 이미 이때만 해도 이집트 미술만 하더라도 대상이 있었어요. 감상자는 누구겠어요? 권력자가 그 대상이에요. 그래서 권력자가 어떻게 잘 봐야지 그게 좋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냐. 얼굴 같은 경우에 정면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측면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대신에 눈은 보세요. 눈은 정면에서 본 것처럼 보이죠. 눈은 정면에서 본 것처럼 보이고요. 얼굴은 옆모습을 그렸어. 그리고 이제 상체 같은 경우도 보면 적당하게 앞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배꼽도 나오고요. 그런데 발이 중요해요. 발은 또 어때요? 우리가 정면에서 보면 발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려요.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린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게 아니라 눈에 보였던 것들을 조합해서 그렸다는 말이 되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우리의 한 시점으로 사진을 찍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절대로 한 시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아무나 누구 생각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정면에서 이렇게 있는 그 장면이 떠오르나요? 아닐걸요? 되게 다양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갈 거야. 그래서 이미 청동기 때는 이걸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양하게 스쳐가는 장면들을.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 그림들을 처음 봤을 때, 이집트 그림 처음 보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우리가 보는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 제가 이걸 왜 사진 강의에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만약에 의자를 찍어요. 그러면 내가 보는 의자는 사진 카메라에 딱 드는 순간 딱 고정이 됩니다. 그 위치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봤던 그 다양한 각에서 봤던 그 의자의 장면들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내가 어떤 시점에서 찍으면 좀 더 의자를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인물 사진을 정면에서 카메라 잘봐해서 딱 찍는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찍는 것은 스튜디오나, 그렇죠, 여권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 사람의 온갖 이미지들을 어떻게 하면 한 장의 사진으로 좀 더 복합적으로 내 프레임에 만들까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저는 사진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재밌는데요. 그리스 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를 던지는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리스 시대에는 움직이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고정된 게 좋은 거다. 움직이는 거는 이게 불안정하니까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뭐 엔텔레케이아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고정된 엔텔레케이아를 향해서 딱 나가는 그 장면, 그 순간을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각이 만들어진 거죠. 고정적이지만 가장 완벽한 형태의 동작의 멈춤. 이거를 뭘로 만들었어요? 조각으로 만들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진에 응용해 본다 그러면 뭔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뭐 움직이는 장면이더라도 어떤 장면을 내가 찍었을 때 좀 더 딱 그 장면, 포즈라고 하죠. 우리가 포즈가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멈춘 장면을 내가 좀 더 잘 찍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막 일반인을 찍는 경우에, 이제 인물사진 찍는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즈를 딱 취할 때 그냥 이렇게 취하고 뭐 이렇게 취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딱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찍다 보면 생각보다 어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문하는가 하면 움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때때로는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라고 말해요. 영상 실제로 안 찍는데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제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제 작가의 역할은 그때 물론 어떤 형태나 이런 걸 만들어주긴 하겠죠. 포즈, 뭐 손을 어떻게 만들어주긴 하겠지만 그 움직임 속에서 이런 장면 있죠. 어떤 결정적인 장면을 사진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거는 그냥 재미로.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누구를 위해서 조각을 만들었다고요? 이 지배자를 위해서 조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늠름하고 이렇게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더 멋지게 했어요. 근데 이게 로마 후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귀족의 조각을 만들었는데 어때요? 예쁘지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좀 꾸며서 예쁘게 만드는 것을 추구했던 시대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그 있는 그대로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했던 시대도 있었다. 이렇게 한번 또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세는 누구를 위한 그림이었을까요? 교회를 위한 그림이었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관점보다는 신의 관점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비중들도 다 비슷하고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도 상당히 그냥 어떻게 보면 표정이 별로 없어 보이기까지 해요. 물론 뭐 어떤 경우는 좀 더 위험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중세. 근데 중세에서 점점 중세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갑자기 사진 공부하러 왔는데 좀 갑자기 예술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중세 끝나고 나면 어떤 시대가 왔는지 아세요? 바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이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애틋하게 여기고 이런 게 휴머니즘이 아니고, 휴머니즘이란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인간 자체의 지성,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거를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도 계속 종교는 있어 왔고요. 종교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신의 관점에서 종교였다 그러면 인간의 관점에서 종교로 바뀌는 그런 시점도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보시면 뭔가 좀 다르죠. 왼쪽을 보면 이건 중세 시대예요. 보면 거의 뭐 크기도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요. 표정도 어떻게 보면 거의 한결같아요. 근데 오른쪽 보면 인간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하죠. 신의 표정이 아니라 인간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같은 상황을 그리는 그림인데 왼쪽은 뭔가 딱 어떤 고정된 형식을 가진 것 같지만 오른쪽을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는 잠깐 왔다 갔어요. 이게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믿지는 못했어요. 중세에서 갑자기 인간을 믿고 그런 시대는 못 왔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인간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 중세시대 다음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의 어떤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빨리 왔어요. 시대가 너무 빨리 왔고요. 빨리 오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다 보면 이제 점점 매너리즘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냥 뭐 근태에 빠지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림들이 축축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자신감이 없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성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 이성, 이 지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한 거는 과학혁명 시대와 함께 옵니다. 이미 17세기, 18세기로 왔고요. 지금 빠르게 넘어왔어요. 이때 예술이 바로 바로코 예술인데요. 바로코 예술은 정말 드라마틱해요. 어떻게 드라마틱하냐? 이렇게 드라마틱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또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빛을 정말 기가 막히게 쓰죠. 빛을 쓰면서 주변부는 어둡고 딱 비추고 싶은 인물들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해요. 여러분도 이제 이런 사진 찍고 싶잖아요. 찍으시면 돼요. 어떻게 찍으면 돼요? 빛이 어두운 곳에서 빛이 한쪽에서 들어오게 하고 노출을 낮춰서 마이너스 2스탑 막 이렇게 A 모드 쓰더라도 조리개 우선 모드 쓰더라도 어둡게 찍으시면 이런 느낌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빨리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 렘브란트도 마찬가지로 바로코고요. 자, 빛이 어떻게 들어와요? 빛이 사광에서 들어오죠. 이렇게 한쪽에 들어올 거예요. 그냥 정면에서 들어오면 입체감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체감이라는 것은 그림자가 있어야지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으면서 입체감이 생기고 그 입체감 속에서 인물의 개성이 보이게 되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미 기술적으로는 옛날부터 이미 구스키 시대부터 묘사에 대해서는 이미 잘 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하면 워낙 자신만만한 자신들의 표현 기법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냥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자, 바로크 미술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뭐라고요? 어떤 행위나 대상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빛을 제대로 표현할까? 그 빛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소재적인 역할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바로크 시대 미술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명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돋보이죠? 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어.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고 이런 시녀 있죠? 그리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상이 중요하지 않았어. 화가는 자기의 그 표현 기법을 마음껏 펼칠 그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뭐 나중에 계몽주의도 가고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역사가 계속 돌고 돈다니까요. 돌고 돌아서 자, 우리가 구석기 때는 있는 그대로를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신석기는 추상적으로 그렸다 그랬죠. 오히려 우리의 감각이 더 우리의 어떤 지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 바로크 시대만 해도 그냥 감각 자체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감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지성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뭐든지 우리의 지성으로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때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바로크 시대가 이미 과학혁명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제 지동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과학 능력 때문에 생산량도 엄청나게 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되게 넘쳤어. 그리고 우리가 우주를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과연 그렇게 됐나요? 우주를 알 수가 없었죠. 뉴턴의 물리학도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절대 물리학이 다 무너졌잖아요. 수학도 다 무너졌거든요. 예전에 절대적인 뭐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배우셨죠. 근데 그거는 고대 기하학이에요. 평행선이 만날 수 있다는 가정으로 리만이라는 수학자가 리만 기하학을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신감을 잃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뭐가 나왔냐? 그래서 나온 게 낭만주의입니다. 보세요. 진실을 보는 것은 뭐가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감성이다. 이제 우리 지성을 못 믿는 거예요. 다 믿었는데 당연히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우리가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주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감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은 진실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느낌 그대로 보자. 그래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나온 것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성이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나왔다는 거. 돈키호테 아시죠? 막 풍차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뭐 이성적인 게 필요가 없다 정도까지 간 그런 작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예쁘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어떤 실제로 있지 않은 사항을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낭만주의라고도 하는 거예요. 낭만주의. 자, 근데 또 낭만주의가 또 계속되느냐? 그러면 또 이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또 뭐 꽁트라든지 실증주의 학자들이 나왔는데, 뭔가 하면 이건, 자, 우리가 그냥 낭만주의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현실에 대한 도피가 아니냐?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보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보자. 다시 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사실주의가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죠. 3등열차라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봐도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있는 그대로를 묘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표현하지 않는 건 아니다. 굳이 이렇게 느낌을 막 짜내서 표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한 게 있는데, 아버지의 오래된 작업화를 두고 사진을 찍어요. 있는 그대로 찍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사진을 보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낡은 신발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신발을 보면서 아버지의 어떤 뭐 노고라든지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그걸 보고 심지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보고 느끼는 감정도 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뭐 사진에서는 풍커툼이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시간 아니니까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한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더라도 감동을 줄 수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 찍어도 뭔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제목부터 좀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독자들한테, 감상자들한테 다 맡겨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신발을 찍었어요. 아까 그 작업화를 찍고 제목에다가 아버지의 신발, 아버지가 들어가서 괜찮긴 하지만 신발을 찍고 신발이라 제목을 정하면 그거는 동어 반복, 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의 흔적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제목을 정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보여줬지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류의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성을 믿을 수 없다가 됐고요. 지성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 감각적인 걸 믿어보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무 허무하지 않냐? 그래서 적어도 그러면 있는 그대로라도 기술하고
판단은 독자가 하게 하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읽어보셨어요? 정말 재미없어. 왜 재미없는가 하면, 재미가 없는가 하면 바로 이 사실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독자들이 느끼게 하자. 근데 해밍웨이가 처음에 읽으면 재미없는데요. 근데 다시 읽으면 뭔가 이제 이러한 어떤 왜 해밍웨이가 글을 이렇게 쓰는가 생각하고 읽으시면 또 의외로 재미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표현을 안 하거든요. 작가가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걸 표현하지 않고요.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를 묘사해요. 이게 바로 모더니즘이고 그게 바로 사실주의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또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의문이 또 든다는 거죠. 어떤 의문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봐요. 보는데 어떤 경우는 되게 이렇게 뭔가 뿌옇게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 그게 선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멀리서 저기서 예를 들어서 밤에 아니면 뭐 이제 해가 떨어지는 즈음에 저기서 뭐 검은색 비닐봉지가 막 올라오는데 어떨 때는 이게 갑자기 뭐 유령같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가까이서 다시 보면 이제 검은색 비닐봉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다가 갑자기 눈 떴는데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는데 갑자기 누가 딱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 적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도 뭔가 명확하게 대상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렴풋하게 본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바닥에 내밀어 가지고 바닥이나 손등을 딱 보잖아요. 보는 순간 주변은 다 아웃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딱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 보면서 다른 곳을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뿌옇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눈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게 선명한 선으로 되고요. 개념을 가져야지 그게 더 명확한 선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좀 약간 어려우니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그러면 화가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러니까 어떤 개념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그 뿌연 세상을 표현할까? 그게 바로 인상주의의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인상주의가 뭐 인상적이다가 아니라 감각주의라고 오히려 보시는 게 더 많습니다. 감각, 있는 감각 그대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네의 인상, 이 해돋이가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보는 장면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니까 우리가 아까 사진 찍을 때 가끔은 포커스를 딱 맞추지 않고 흐릿하게 일부러 나가게 찍는 것도 하나의 사진 표현 기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경우에 남는 것은 색이 남고요. 선이 남고요. 그리고 어떤 패턴과 질감이 남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사진의 디자인적 요소가 되는 거고요. 자, 깃발이 지금 프랑스 혁명 이후에 깃발이 이렇게 프랑스 기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저는 사실적으로 보여. 정말 깃발이 막 펄럭이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자, 장대수님도 오셨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예술이냐 외설이냐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작가가 뭘 표현하고 싶으냐? 그냥 색과 밝음과 어두움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후기 인상주의에 오면 이게 아시죠? 묘사를 못하는 화가가 아닌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사과를 볼 때 사과를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스케치한 사람들은 이렇게 선을 그리지만 사실은 사과를 봤을 때 우리가 명확한 선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선을 검은색으로 아주 명확하게 그렸죠. 잘 보시면.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좀 있나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그려요. 갑자기 왜 화가들이 묘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걸 알게 돼요. 어떤 걸 알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지성으로는 세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이 세계를 우주를 파악할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이 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본인의 고유의 세계관의 주변을 반영해서 투영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작가 고유의 세계관. 그래서 세잔 같은 화가는 사물의 형태가 원추형이나 구형이나 원통형 이러한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자기의 세계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건 뭐라고요? 작가의 세계관인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그렸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가의 세계관에서 보는 형상들은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흐를 이해하게 되죠. 고흐의 세계관인 거예요. 이게 고흐의 세계관. 이게 고흐의 세계관에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고갱 같은 경우는 이제 원색을 해서 아프리카 뭐 부족민도 그리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그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유명한 이제 피카소가 나오죠. 자, 피카소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아까 어디서 보았던 이집트 그림에서 보았던 파라오, 그쵸? 발은 이렇게 돼 있고 옆모습인데 눈은 정면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그걸 조합해서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피카소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죠. 조각조각을 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게 오히려 우리가 하나의 시점에서 쭉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고 사실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어디까지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제 화가들의 세계관에서 세상을 다시 재해석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현대 미술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이거예요. 부조리가 뭔지 아시죠? 부조리. 우리는 끝없이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어떤 의미를 찾아요? 가끔 어릴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나는 왜 살까? 뭐 이런 것부터 많이 했을 건데, 그런 의미를 물음을 던지지만 우주는 그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부조리 시대에 여러분들은 아니면 예술가들은 어떠한 예술을 했을까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 뭔가 하면 탈가치화 또는 흥미의 추구. 이미 가치가 없으니까 굳이 가치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마르셀 듀샹이 미술 전람회 때 병기를 떼어서 놓고 제목을 셈이라고 정했어. 그렇게 했어. 자, 뭐야? 탈가치화. 우리가 뭘 정확하게 가치가 있고 어떤 가치가 없는지 이걸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야. 누가 하면 돼요? 그거는 대중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탈가치화를 했고 또는 재미.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탈가치화를 하거나 아니면 흥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로 만드는 것이죠. 이런 예술이 나온 배경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단순히 뭘로만, 선과 면과 색으로만 예술을 만들기도 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술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소개해드렸고요. 아마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미는 있을 거예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이제 들은 걸 토대로 해서 한번 미술책이나 이런 거 보시면 좀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물론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한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실 때 내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내 예술관에 맞게 좀 흐트러서 보여주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카메라 기능에 다중 노출 기능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봤던 단편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우리의 카메라는 이게 시점이 고정된다니까요. 다른 시점에 두 개를 갖다 놓으면 합성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합성이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쵸? 안 되는 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실 때 다중 노출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굳이 뭐 카메라 연결 안 했고 그때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다중 노출 놓고 한 장을 찍어요. 찍고 나서 요 장면이 내 다중 노출 설정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원래 처음에 찍었던 장면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두 개를 합쳐서 찍을 수도 있고요. 세 개를 합쳐서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예술가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진으로도 한번 그런 미술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체를 쌓는 방식도 제가 이따가 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사진의 디자인적 요소는 기본적으로 모든 미술의 기본 요소는 점선면이죠. 어쨌든 점선면이 모여서 뭔가가 만들어질 거예요. 일단은 선입니다. 선.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겨울에 사진 찍을 게 별로 없었을 때 저는 이제 선 훈련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나무 같은 것도 보면 그냥 뭐 내가 봤을 때 예쁜 선도 있고, 아 이건 좀 약간 모양이 좀 어색하다 이런 그런 선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내 감성에 맞는 그런 선들을 찾아서 찍어 보시는 그걸 한번 해 보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의자를 찍는다고 합시다. 의자를 찍을 때 이거를 개념을 가지고 의자 하고 찍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의자를 생각하지 마세요. 의자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뭔가 어떤 대상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선들로만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선들을 내가 좀 더 내 사진에 디자인적으로 잘 표현할까 생각해 보세요. 의자라는 개념을 버리고 보면 더 이상 의자로서의 그림, 어떤 프레임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그냥 예쁜 선들을 모아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때때로는 어떤 바퀴만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나사 있죠. 나사 부분만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사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뭐 찍히면 다 사진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찍어 보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컵도 있어요. 지금 한번 해 보셔도 돼요. 물컵이 있는데 여러분들 물컵을 딱 주고 물컵 찍어 보세요. 그러면 물컵이네 찰칵 이렇게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물컵을 선으로 보면, 아 물컵을 내가 여기 물컵이 있을 때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만 봐도 아 이게 선의 모양이 정말 많이 달라지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손잡이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하면 선을 잘 살려서 찍지 라고 하는 순간 좀 더 괜찮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컵으로 보면 그냥 컵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컵이 아닌 어떤 선의 모임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선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찍어보세요. 정말 사진이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선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런 선들이 모여서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자, 제가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추상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그냥 선을 찍은 거예요. 어떤 선을 찍었냐? 한강 다리 위에서 아래를 찍었어요. 한강이 있고요. 얼음이 있고, 그 다음 눈이 덮인 장면이 있어요. 이런 선들을 찍어 본 거죠. 그쵸?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이 선들만 눈에 들어올 건데, 잘 보면 여기 질감들이라든지 얼음의 이런 다양한 어떤 패턴과 모양들,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결국 사진 찍다 보면 이런 요소가, 이것만 찍어서 사진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뭔가 뚜렷한 주제와 함께 이런 선적인 요소를 제대로 프레임에 넣고 찍으면 정말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평소에 이런 선들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작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잘 하시면. 그렇죠. 물론 뭐 색상 요소도 있지만 이거를 저는 선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러면 선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정면에서 딱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봤더니 선이 너무 그냥 단순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좀 더 힘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선을 힘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럼 찍을 때 어떻게 찍어? 이렇게 또 찍어보는 거죠. 그러면 선이 대각선으로 되면서 좀 더 힘있게 표현될 수가 있죠. 나는 어쨌든 내 사각형의 프레임에 선을 그리는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내가 프레이밍을 통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보시고요. 제가 아까는 여기 앞에 봉은사가 있는데 홍매화가 어떻게 폈나 한번 갔다 왔어요. 방금. 그랬더니 한 몇 송이가 피어있더라고요. 20송이 정도 피어있던데, 자, 그런 꽃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예쁜 꽃을 찾아서 꽃에 집중해서 찍어도 되지만, 꽃이 있다는 것은 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무 가지는 선이라고요. 내가 꽃을 찍지만 주제는 꽃을 찍고 꽃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이 나무 가지를 내가 어떻게 선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른 사진이 나옵니다. 같은 꽃을 찍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더 적극적으로, 주제는 정해졌어요. 꽃 정해졌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나뭇가지의 선들을 내가 잘 살릴까, 이렇게 자꾸 프레임에서 돌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뭐 나는 예술의 젬병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선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밌는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정말 별거 아니죠. 이거 뭐 길에 흔하게 있는 건데 저는 평소에도 이런 사진들을 자꾸 찍어둬요.
이게 나중에 이런 철문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의 또 좋은 하나의 역사적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자꾸 평소에 찍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수직과 수평 맞춰서 평소에 찍기가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실걸요. 수평과 수직을 맞추려면 광각에서는 잘 되지 않고 적어도 50mm 이상에서 표준 줌 또는 망원에서 찍어야지만 잘 맞고 게다가 뭘 해야 돼요? 게다가 내가 센터에 잘 맞춰야지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출 수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광각렌즈 사용하면 무조건 왜곡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광각렌즈 사용하더라도 왜곡을 정말 많이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광각렌즈 사용하면 주변이 이렇게 휘잖아요. 그것도 해보세요. 내가 선만 보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선만 보면 이렇게 했을 때 휘었을 때 요 센터를 잘 맞춰보세요.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카메라의 기울어지는 각도를 잘 맞추시면 생각보다 휘지 않게 하는 그 지점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아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선을 관찰해서, 그러면 여기 선이 또 어떤 선도 보여? 여기 빛이 갈라지는 선도 보이고요. 심지어는 여기 부착물 떼어진 이런 선들도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들에 대한 관찰만으로도 사진은 정말 많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건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지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시선의 방향은 가운데로 몰릴 것 같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달리는 후보정으로 펴주면 뭘 펴주죠? 왜곡된 거, 그렇죠? 왜곡된 것을 후보정으로 펴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찍을 때 한번 그 정도 예민함을 갖춰보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후보정을 펴면 펴져요. 자, 그리고 우리 시선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리는 뭔가를 사진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찍는 게 좋습니다. 자, 어때요? 말의 얼굴이 오른쪽 향하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공간이 열려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루킹 룸, 룸이라는 게 공간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렇죠? 루킹 룸.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열어주면 좀 더 역동성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라든지 자동차 있죠.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을 내가 찍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비행기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찍는 게 낫겠죠. 근데 어딘 장소에서 보면 비행기가 항상 이쪽으로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공항에 따라 다르니까. 그럴 때는 때때로는 여러분 다큐 사진이 아니니까 내가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화면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바꿔서 또 표현해 보는 것도 또 이제 감상자로 하여금 시선의 방향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말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말을 저는 이렇게 그리는 사람을 지금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꼬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잘 안 그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정적인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동물 같은 경우에 머리를 왼쪽으로 두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머리를 왼쪽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로 찍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 반전해서 뒤집어 주는 방법도 있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까지 말씀드렸어요. 보통은 이제 왼쪽처럼 그리지 오른쪽처럼 그리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내가 방향성을 표현할 거냐 아니면 고정성을 표현할 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 좌우 방향이 달라진다, 요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뭔가 하면, 자, 실루엣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이제 선들로만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디자인이 선들로만 이루어졌는데 그게 어떤 형태를 가지는 거예요. 형태를 가지면 드디어 우리는 말이다, 사람이다, 말을 탄 사람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형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형태를 볼 때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뭐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말이니까 내가 앞에서 보는 그 선과 옆에서 보는 선을 보겠죠. 그럼 옆에서 보는 선이 좀 더 역동성을 가질 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선을 표현할까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제가 실루엣 사진을 많이 찍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실루엣을 찍어보시면 팔이라든지 다리가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별로 실루엣이 예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 자체의 모양이 별로 없고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의 모양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볼까?
이게 포즈에 또 여러분 인물사진 찍을 때 포즈의 기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의 모양을 예쁘게 할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형태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우리는 좀 더 입체적인 형체를 표현하게 됩니다. 형체. 그러면 그런 형체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람 사진을 찍을 때 정면에서 찍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측면, 그러니까 약 15도 정도나 이 부분에서 찍으면 사람의 얼굴이 앞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옆모습과 앞모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구름을 봐도 마찬가지. 구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뭐 선만 보면, 그러니까 형태로만 보면, 입체가 아닌 형태로만 보면 뭐 토끼 구름이네, 나비 구름이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면 구름이 이러한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형체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입체감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구름의 입체감, 이 드라마틱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구름의 입체감은, 이 입체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림자가 있어야지 나온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사진에서 그림자를 쏙 뽑잖아요. 그러면 입체감이 확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게, 처음에 사진 찍을 때 이제 선 모양 보고 찍으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형체를 잘 표현할까 생각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형태, 좀 더 입체적으로 할까 생각하겠죠. 그러면 형태를 생각하는 때가 딱 오면 어떻게 빛을 쓸까를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서로 조합돼서 사진이 나오게 된다. 어떻게 하면 입체감을 표현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체감을 표현할까? 자, 다시 피카소 그림인데, 이제 피카소 그림이 좀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피카소의 그림은 앞모습과 옆모습이 막 섞여 있어요. 이 섞여 있는 게 오히려 더 입체를 표현하기 위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피카소와 같은 화가들이 있는 그걸 우리 큐비즘이라고 하잖아요. 입체파라고 하죠. 입체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사진에 입체감을 표현할까? 그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을 잘 써가지고 좀 더 그림자가 잘 생기게 해서 입체감을 표현할까? 이것도 있고요. 사람을 찍을 때 정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옆모습을 찍을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메라를 찍는다 하더라도 이 정면에서 찍는 거하고 약간 측면 찍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러면 앞모습과 옆모습이 동시에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풍경 사진 찍을 때 입체감을 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경, 중경, 후경을 두는 거죠. 자, 뭔가 하면 우리가 중간에 있는 어떤 대상을 찍어요. 저기 중간에 보면 강이 흐르고 거기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 그거 찍는데 그것만 딱 찍으면 사진이 평면적이죠. 그러면 뒤에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찍으면 그게 이제 후경이 되는 거고요. 앞에 뭐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서 찍으면 전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경, 중경, 후경을 같이 쌓아서 사진을 찍으면 좀 더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찍으실 때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입체감을 제대로 표현할까? 요거를 한번 또 고민해 보시면 분명히 또 괜찮은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패턴이에요. 패턴은 동일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패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다니시다가 심심하면 뭐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죠?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찍다 보면. 그리고 색상 요소고요. 그러니까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게 패턴이고요. 그리고 색상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찍으면 기본적으로 사진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사진들은 컬러로 찍기 때문에 패턴 있고 색상 있잖아요. 그럼 찍으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뭐 지금 뭐 찍어서 뭐 하냐 하는데 찍고 나면 어쨌든 기본 이상을 하는 사진이 나온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관광지예요. 관광지인데 저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를 찍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걸어가는지를 보고 얼른 그 자리에 가서 프레임을 깔끔하게 하고 찍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프레임 속 프레임 요소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패턴 요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색상 요소, 그리고 사람들의 동작도 어느 정도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고, 근데 제가 이거 찍을 때 얼른 앉아서 찍었어요. 왜 앉아서 찍었는가 하면, 앉아서 찍으니까 앞쪽에 있는 어떤 풀 같은 게 전경을 만들어주죠. 이런 식으로 전경, 중경, 그리고 뒤에 있는 이게 후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쌓아서 표현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풍경 찍을 때 앞에 이런 요소도 있죠. 이렇게 뒤에 이제 후경이라 그러면 도시 건물이 되겠고 중경이라 그러면 덕수궁 건물이 될 건데 앞에 있는 단풍을 안 넣고 찍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조금 프레임을 찍을 때 약간 낮춰서 찍으면 이 앞부분도 넣어서 찍을 수가 있죠. 이거는 정동 전망대에서 찍으면 돼. 거기 전망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는데 창을 통해서 찍는 요령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창을 통해서 찍는 요령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찍으시면 깔끔하게 찍을 수가 있어. 자,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이건 오히려 중경을 좀 생각했어. 오히려 억새만 찍는 건데 뒤에 한라산이고요. 억새만 찍는데 억새 한라산 뭔가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중경에 뭔가를 넣어볼까? 그래서 움직이면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있고 여기 좀 초록 느낌, 그렇죠? 초록색 반 느낌도 있어서 요게 좀 포인트가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찍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찍을 때 이왕이면 정경, 중경, 후경을 같이 넣어서 찍으면 사진의 입체감도 생기고 좀 더 디자인적 요소가 잘 반영된 그런 사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그쵸? 패턴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패턴은 뭐 어디나 있어. 이런 패턴들도 찍으면 그냥 무조건 사진이 되게 되어 있고요. 패턴이 있을 때 그 패턴을 깨는 뭔가가 있으면 당연히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패턴이 있는 곳에서 패턴을 깨는 뭔가를 한번 두고 그런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또 찍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물 사진을 찍는 경우에 패턴이 있는 곳에 두고 한번 찍어 보세요. 패턴이 있는데 뭔가가 있으면 패턴을 깨는 뭔가가 돼서 항상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물 사진 같은 거 찍는 경우에 패턴이 있는 곳에 인물 두고 찍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다 마찬가지죠. 그런 패턴. 어떤 동일한 패턴들이 있고 색상 요소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찍으니까 기본 이상 하는 사진은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아까 봉원사 가니까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찍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색상 요소. 근데 우리가 칼라 사진 찍을 때 이런 사진은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진에서는 색상 요소가 주요한 메인 색이 한 3가지 정도만 되는 게 좋아요. 너무 막 많으면 빨주노초 파란불 많으면 정신 없습니다. 이런 사진은 뭐 어차피 요거로 찍은 거니까 괜찮은데 일반적으로는 주제색은 한 3가지 정도로 잡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색배합은 예전에 제가 색감 강의할 때 설명드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니콘 스쿨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배합을 내가 진짜 촬영할 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자, 보면 뭐 간단하게 보시면 보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색상 한 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도비 컬러 힐 검색해서 가도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어도비 컬러 검색해서 가시면 이런 색상 한 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색 배치를 할 때 이거 써 보시면 좋고요. 자, 어쨌든 이 색 상한표에서 서로 마주 보는 걸 우리가 보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주 보는 걸 바로 색 배합을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안 예쁠 거예요. 너무 그 대비만 강한.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많이 쓴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색 상한표에서 마주 보는 걸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마주 보는 거 옆에 있는 색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컴플리멘터리가 보색인데 그 스플릿 컴플리멘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비슷한 유사색 근처에 있는 색상을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트라이어딕해서 삼각형 120도에 위치한 그런 색들을 쓰면 돼요. 아, 무슨 사진 찍는데 이런 색들을 쓰기가 쉬운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당근마켓 이야기도 했는데 내가 뭔가 제품을 찍어요. 빨간색 제품을 찍을 때 배경을 여러분들 문방구에 가면 문구점 가면 색지 팔잖아요. 그 색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해요. 그렇죠? 그 색지를 해가지고 내가 요 색상을 써보겠다. 이렇게 해서 색 배합을 할 수 있는 거야. 또는 어떤 경우가 하면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 잔을 가지고 내가 아까는 저는 이 푸른색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초점 맞추면 뒤쪽이 대부분 아웃포커스가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배경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없는가 하면 어떤 개념적인 의미가 없고 색상 요소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봤더니 액자가 뭐 빨간색 계통의 액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요 잔을 들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 배경이 아웃포커스가 될 거기 때문에 거의 빨간색 배경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빨간색 배경을 찍을 수 있고요. 여기 보니까 또 뭐
나무 의자가 있는데 테이블이 있는데 그냥 그냥 나무색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두고 찍으면 배경을 나무색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나뭇잎들이 많네요. 나뭇잎 쪽으로 찍으면 푸른색 배경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집에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책꽂이, 책장 이런 것들도 다 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냥 색상 요소 또는 질감 요소, 패턴 요소로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단색을 쓰거나 유사색 쓰는 게 낫고요. 근데 포인트로 이제 보색은 그냥 조금 주는 게 더 나아요. 사진을 찍을 때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의는 빨간색, 바지는 녹색 이렇게 입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보색이긴 하지만 이상하다. 눈에 잘 띌 거예요. 누가 봐도 눈에 띌 건데, 오히려 유사색을 쓰면서 거기에 포인트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적합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감인데, 이 질감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질감들은 결국은 그림자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어떤 뾰족뾰족하고 까칠까칠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빛이 상당히 아래쪽에 내려와서 측면에서 들어오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좀 더 부드러운 장면을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정면에서 빛이 들어오게 하고 찍으면 부드러운 느낌이 표현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빛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니까 이 시멘트의 거친 느낌이 그림자 때문에 생긴다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 못을 봐도 그림자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 말은 상당히 측면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참고로 이제 우리가 그림자도 하나의 선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자를 이렇게 활용해서 배경으로 활용하거나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림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블라인드나 이런 칸막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종이 있죠. 종이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플래시 비추면 이러한 그림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제품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이건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그림자도 충분히 활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길은 무조건 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좀 더 제대로 된 선으로 표현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길을 내가 어디서 해야지 좀 더 이렇게 곡선을 제대로 표현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선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S가 되네. 그래서 자리 딱 잡아서 찍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길 찍으실 때 해보세요. 내가 서서 찍어 보시고 앉아서 찍어 보세요. 앉아서 찍으면 길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앞에 있는 길의 폭이. 그래서 길의 폭을 내가 서서 찍냐 앉아 찍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구나. 이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디자인적 요소를 보다 보면 예전에는 그냥 빨간색 단풍 예쁘네 하고 찾아다니면서 찍겠지만, 때때로는 이러한 단풍이 더 예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퍼져나가듯이 해서 끝에 이렇게 붉은 느낌. 이게 평소에 이제 관찰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오히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게 됩니다. 디자인적 요소. 그쵸? 뭐 색상 있는 곳은 어떻게든 찍어도 그냥 사진이 기본적으로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진을 좀 달라지게 하는 요소 10가지하고 디자인적 요소가 결합되면 그냥 기본 이상 하는 사진들이 나오는구나. 자, 뭐야? 프레임 속 프레임에 또 색상이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사진 딱 보면 그냥 사진을 보는 맛이 나잖아요. 자, 제가 이 사람을 찍을 때 어떻게 찍는가 하면 바로 찍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따라가면서 찍었어요. 뭘 보면서? 배경을 보면서. 그래서 배경의 색상, 디자인적 요소가 딱 맞춰질 때 셔터를 눌러서 찍었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을 찍을 때 밝은색 길 있잖아요. 그걸 프레임에 많이 놓고 찍으시면 무조건 사진이 힘이 확 빠져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보면 밝은색 시멘트, 콘크리트, 벽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찍고 나서 아래쪽을 포토샵으로 해서 이렇게 버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둡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러한 요소를 찾으면 돼요. 이왕이면 찍을 거면 사람들 찍더라도 이렇게 풀밭 뒤에 놓고 찍으시고요. 이왕이면 시멘트 바닥보다는 풀밭 뒤에. 그리고 이렇게 나무 바닥이 있으면 나무 바닥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일본 가서 사진 찍어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일본 가서 찍으면 빛이 다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빛이 다른 게 아니라, 뭐 빛도 조금 달라요.
주변의 반사체가 다른 거예요. 일본 목재 건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목재 건물에서 오는 그 색의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이 밝게 안 나오고 이런 어둑한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사진의 톤이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진 찍으실 때도 이렇게 눌러주는 톤들, 나무 톤들 활용해서 찍어 보시면 뭘 찍어도 좀 더 괜찮은 이미지가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디자인적 요소, 색상 요소, 패턴 요소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일몰,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색온도를 더 6000K, 7000K 올려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도 보시면 여기 다 사진들을 보면 다 질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위아래. 자, 이거는 제가 일몰 사진을 찍었는데 일몰 찍으러 갔는데 거기가 아무것도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바다예요, 바다. 이거는 일부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저녁이니까 심심해서 그냥 해가 지는 걸 찍으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닥을 봤더니 바닥에 이런 바위가 제 무릎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 바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아래 가서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찍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이 질감들이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찍다 보니까 관광렌즈를 쓸 수밖에 없었고 관광렌즈를 쓰니까 태양은 조그맣게밖에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아래에서 위로 찍으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산은 없더라도 산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찍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질감으로 어쨌든 저는 가득 채우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질감으로 채우려고 저는 프레임 전체를 사각형의 프레임 전체를 질감으로 채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사진 같은 경우도 하늘의 구름부터 아래쪽에 있는 모래사장까지 거품, 바다 전반적으로 다 질감으로 가득 차 있죠. 이렇게 사진을 디자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어도 사진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찍을 때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보통 바다에 사람 찍으면 수평선이 목 뒤로 거의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 저는 가로로 찍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질감들로 채우지 못하고 다양한 질감들로 결국은 사람하고 하늘 이거 찍거나 아니면 사람하고 여기 앞 물거품 이 정도예요. 그래서 세로를 선택했고요. 더 많은 질감 요소, 이 베이스를 그러니까 입체적인 레이어를 쌓기 위해서 찍었고요. 그때 찍을 때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렇게 눈높이 찍지 않고 들고 카메라 이렇게 낮춰 찍은 거예요. 그래야지 아래쪽에 있는 모래사장까지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사진 찍으실 때 오늘 배우신 사진의 디자인적 요소 생각해서 찍으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혹시나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하시고요. 광고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대답해 마포대교 위로 번지는 불 전설처럼 물 윌 건너는 중 Whoa, oh, oh. We don't give a what, we don't give a what about the rule 바퀴 달린 좁은 방 감성의 시작은 나의 손끝으로부터. Feel the emotion. 니콘 ZFC. 자, 지금 방금 광고도 보시면 디자인적 요소가 있는 사진들이 샘플 사진으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오늘 배우신 디자인적 요소 잘 활용해서 사진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Z 모양이라는 게 시선이 Z 모양으로 간다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제품 사진들 대부분은 빛을 쓸 때 역광에서 들어올 때 왼쪽 구석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 사진들은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조명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게 일본은 이제 책을 이렇게 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명을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 목요일은
포토샵 강좌가 준비되어 있고요. 풍경사진 워크플로우.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뭘로 했죠? 어쨌든 다음 주는 풍경사진에서 보정하는 순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